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박한샘.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처음에 6개월 전에 시청자분들께 약속했던 화끈한 화요일 이제 잘 이행하고 계신지 한번 잠깐 우리가 이제 자문할 시간이 됐죠. 6개월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화끈한 시간 만들어 주시나요? 조명 때문에 화끈한데요. 조명 때문에도 화끈하지만 이 수익률 때문에 화끈한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끈하게 라운드 1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원엔 환율 장중 900원 선 붕괴 엔화 약세 수혜주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원엔 환율이 최근 들어서 사상 최저점인 900원이 깨졌다 그 얘기죠. 네. 즉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0원에서 1,07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오늘은 1,070원까지 그렇죠? 내려왔죠. 네. 네. 근데 이제 원엔 환율은 그러니까 엔화하고 한국의 돈이 900원이라기보다는 원래 1대 9죠. 네. 그렇죠? 엔화 100엔당 한국 돈 900원을 바꾼다는 얘기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 1,100원을 바꿨는데 계속 떨어져서 1년 사이에 이제 900원만 주면 100엔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환율 전쟁에서 한국이 지금 일본한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네. 자동차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원엔 환율 장중 900선이 붕괴됐는데 최근의 환율 흐름 그리고 이러한 900선이 최근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서 왜 900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원엔 환율 자체가 보시면은요. 지금 한 1,000원 정도였을 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 근데 지금 899원입니다. 오늘 깨졌습니다. 899원으로 깨졌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은 지금 얼마냐? 지금 원엔 환율은 899원인데 엔달러 환율은 119엔이고요. 119엔이고 최근에 그 엔달러 환율이 119엔인데 저점은 한 118엔대 정도 해서 저점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고점은 한 122엔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근데 원달러 환율은요. 상대적으로 지금 1,070원으로 지금 저점을 살짝 밑도는 그런 그 환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전자 업종들 중에서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한 다음에 매출액을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근데 그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30원대에서 1,070원대로 급락을 맞고 그리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2엔대까지 갔다가 현재 119엔대를 저점으로 형성하면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달러 환율보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약간 밀리는 상태에서 수출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감소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엔 환율 자체도 900원 정도는 계속 지지가 됐었거든요. 900원부터 940원 사이에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도 횡보를 했는데 오늘 그게 그냥 바로 직전이었던 900원을 깨면서 899원대로 내려오면서 약간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환율 때문에 뭔가 별거 아닌데 900원이나 899원이나 별거는 아닌데 일단은 뭐랄까 걱정스러운 그런 시선을 보이는 거죠.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최근에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폰 6 관련돼 가지고 그 판매량이라든지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뭐 세계 각국에서 판매량 지금 집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것도 안 좋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도 현대차, 기아차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그 역시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1분기 실적은 다 지나갔는데 2분기에도 또 환율하고 또 일본과의 경쟁, 환율의 영향 이런 것들이 따졌을 때 뭐 경기야 뭐 계속 그 여태까지 보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보면은 미국 경기는 어느 정도 좋지만은 유럽 경기는 아직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치고 들어오지, 일본에서 경쟁에서 밀리지 이러면서 총체적 난국이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환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환율이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2015년도에 엔화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화가 상승했다. 원화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원화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원화가 즉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1달러당 옛날에는 한국 돈으로 1,200원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 1,000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을 줬는데 이게 1,2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말을 하죠. 1,000원에서 1,200원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왜? 1달러를 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는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2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니까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달러 돈으로 바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환율이 상승했다고 말하죠.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원화 약세, 예, 가치는 떨어졌다. 1,000개만 주면 한 개를 바꿨는데 1,200개를 줘야 바꾸는 거니까 사실 한국 돈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것입니다. 1,000원에서 1,200원 올라갔을 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과 가치는 틀리니까 이런 경우는 평가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 돈이. 반대로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1달러를 사는데 옛날 1,000개를 줬는데 이제 800개만 주면 1달러 살 수 있으니까 환율은 떨어졌지만 환율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이런 경우 평가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즉 가치와 가격과 평가절상 이런 부분들 용어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하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바꿀 때 엔화로 바로 못 바꾸죠. 달러로 바꿨다가 엔화로 바꿔야 되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바꿔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한 징검다리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엔화로 만약에 바로 바꿨다고 봤을 때 1,200원이었던 1,200원을 줘야 100엔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0원만 주면 엔화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10,000엔만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엔, 12만 엔. 그래서 한국 명동에 와서 돈 펑펑 쓸 수 있었는데 요즘 명동에 일본 사람들 없죠. 네.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한국 와봤자 엔화 바꿔봤자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면 괜찮은데 문제는 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일본 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한국의 수출 관련 주도주들, 삼성, 현대 같은 경우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제품 가격을 떨어뜨린 건 아닌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싸버려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엔화가 900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수출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환율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엔화와 원화의 관계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지난 5년간 동유럽 서브프라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1,600원이었습니다. 즉 100엔, 일본 돈으로 100엔을 바꿀 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줘야 됐냐? 1,600원을 줘야 됐어요. 서브프라임 때.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오늘부로 90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반토막 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한테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정상적으로 팔아도 20-30% 세일 효과가 나오는 거죠.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러한 환율 흐름을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수출 주도주인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미국 시장 점유율, 현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유럽에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뭐 곡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수 시장도 안 좋잖아요. 지금 국내. 그거는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엄밀히 따져서 그럼 과연 삼성이라든가 현대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엔화 자체가 워낙 약세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환율 때문에 수출을 못 해먹겠다. 이거가 맞느냐 틀리는 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삼류 수준이 해야 되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얼마나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환율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품질 그러면 그동안 싸구려로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10%만 떨어뜨리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제품만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러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 환율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약간 저는 대기업들이 여론을 좀 왜곡한 현상이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뒤에 자료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주가가 못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지금보다 환율이 20% 30% 더 떨어진 800원대까지 20% 떨어졌었네요. 899원이니까 불과 2008년도니까 7년 전까지만 했어도 그때만 해도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갔었거든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 환율한테 모든 덤탱이를 씌우는 거다. 핑계를 대는 거지. 조금 자신감 없는 그런 기업들의 발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환율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신문에 나온다든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 과연 환율 피해주냐, 환율 수혜주냐 하는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제 엔화가 사실 뭐 1,600원에서 9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이 굉장히 사실 센세이셔널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엔화의 900원이라는 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2000원엔 환율을 살펴본다면은 엔화가 900원대로 떨어진 거는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 서브프라임 참 직전에 이렇게 엔화 가치가 한국 대비 떨어진 이후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만 7년 만에 나온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건너가야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엔화의 약세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네. 혹은 기업과 정부, 개인 투자자의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경제적인 문제, 수출에 관련된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영향력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선 관련돼서 세계에서 1위 수주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한 5년 전, 뭐 6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뭐 STS 조선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1위 조선 그 수주업 그 국가였는데 2005년도 1월달에 일본 업체한테 선박 수주량 1위가 밀리면서 일본 업체가 선박 수주량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냥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밀렸는데도 지금 환율에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워진다는 측면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도 2분기 한국 수출 선행지수가 48.5포인트로 전분기보다 3.5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수출 관련된 선행지수가.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 수출 관련돼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 1분기 그 한국의 수출액이 2.8% 감소가 된 반면에 수입액은 15.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감소가 되고 수입도 감소가 됐다. 뭐 그만큼 수출을 많이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기업의 수출 대금의 엔화 결제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엔화 결제 비중이 3.5%여서 현재는 2014년도는 3.1%.
그리고 2015년도도 조금 더 낮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다 그 엔화 결제 그 비중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도 조금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비교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 자체는 달러 표시 수출액입니다. 달러 표시 수출액인데 파란색 그런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그 수출 관련된 그런 2012년도부터 수출 관련된 수출액을 표시한 건데 보시면은 2012년도 하반기 때 약간 상승을 했다가 수출이 늘어났다가 2013년도도 그런데도 괜찮았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2014년도 고점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 때부터 현재 2015년도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점선으로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상반기 때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가 2012년도 하반기 때부터 수출액이 계속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됐다가 2013년도 하반기 때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수출액이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파란색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수출 물량인데 이것도 역시나 달러 수출액하고 비슷하게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하반기 때부터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12년도 상반기 때 수출 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가 2012년도 하반기 때는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다가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14년도까지 수출 물량이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 때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된다는 것을 봤을 적에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만큼 수출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수출액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한국은 굉장히 감소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환율 그리고 그 기업들의 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런 것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엔저가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단은 디스플레이, 네. 뭐 이제 LCD나 LED 파트 이런 파트가 가장 치열하죠. 디스플레이 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의 31%에서 32%를 점유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영역이 또 있죠. 네. 바로 2차 전지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 종목이죠. 금액상으로 바로 정유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나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아니라 바로 정유 석유화학이 1위인데 이 부분도 32% 시장 점유율을 놓고 우리나라 31%, 일본 31%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또 각축을 벌이는 것이 이제 뭐 백색 가전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치열한 영역은 세계 1위를 놓고 싸우는 데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정유석유화학. 그래서 일본의 도후코 지역, 이제 도호쿠 지역이죠. 일본 그 이제 지진이 3년 전에 났을 때 가장 급등한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종목 영역에 있었던 종목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환율에 의해서 백지장 차이기 때문에 1%를 놓고 전 세계 1등과 2등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환율이 20%가 움직였다. 네. 그리고 뭐 7년 만에 최저점인 엔화당 9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바뀌고 수출 경쟁력도 1%에서 바뀌니까 당연히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1등 했던 것이 원치 않게 2등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우리와 일본이 세계 1등을 놓고 자리 싸움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놓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삼류? 이제 저렴한 삼류 제품일 때 나오는 거지. 네. 진짜 품질로 이 경쟁을 하면 그걸 또 쉽게 바꾸지는 않아요. 네. 마치 우리가 국제 유가가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혹은 10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 나 50달러에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장기 계약을 맺죠. 반도체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달러에서 3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실제 우리가 인텔이나 애플한테 납품할 때는 우리가 3달러에 납품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6달러 다 받아냈죠.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10달러까지 올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달러 다 받지 못했습니다. 7달러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똑같이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출에 영향력은 미치지만 왜 그런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본다면 사실 환율 때문에 기업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엔화가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혹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저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그러니까 환율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 때 앞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네. 일본과 미국의 환율 전쟁,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환율 전쟁.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양적 완화 지금 해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환율 전쟁에 뛰어든 거죠. 양적 완화 정책에. 그랬을 때 이 엔화의 약세 전 플레이에 맞춰서 아베 정책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누가 오랫동안 이걸 정책을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데 일본의 이런 엔화 약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다급하냐의 문제겠죠.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냐, 네. 아니면 일본이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0년 이상 계속 그 불황에 시달리면서 이 벼랑 끝 저기 경제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뭐 우려감도 많았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쩔 수가 없이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더 진행되지는 않겠지만은 현재 상태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일단 엔화는 계속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엔화의 약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힘이 있다. 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정부로부터 네. 결국은 정부가 이제 그 일정 부분 손실을 떠안는 거죠, 국민들의. 네. 그런 어떤 저력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뒷심이 누가 좋으냐지 않습니까?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지표니까. 그랬을 때 한국은 과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엔화 약세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는 우리가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엔화 약세 정책을 무산시키려면 한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렇죠? 네. 금리를 올려서 원화를 뭐 강세를 더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참 금리를 죄송합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원화를 더 약세시켜서 돈의 가치를 양적 완화 정책을 펴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6월 30일 날 금리를 올리는데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1.5%까지 0.25 한 번 더 떨어뜨려서 우리나라로 마지막 양적 완화 정책, 즉 엔화 약세 정책에 맞춰서 원화 약세로 우리나라 맞불 작전을 지금 마지막으로 놓을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 딱 한 번 남았어요, 사실. 추경 예산 편성하고.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양적 완화 조치 1,000조 원 돈을 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를 계속 유도를 했어요, 지난 2년간 아베가. 우리나라는 작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쓴 돈이 겨우 40조입니다. 추경 편성한 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20배 정도 양적 완화 조치를 사실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환율 전쟁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양적 그 규모에 있어서. 그래서 방금 우리 최창준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환율 전쟁에서 한국이 뒷심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무모한 환율 전쟁을
왜 벌렸느냐? 한국이 양적 완화 조치했을 때 최경환 부총리가 결국 환율 전쟁에 맞불 놓은 거거든요. 왜? 대기업들이 우리 수출 안 되니까 못 살겠다. 우리도 환율 떨어뜨리라고. 그런 의지로 이제 계속 제시한 거죠.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전경련에서 계속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환율 정책을 이렇게 고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DCM이 좀 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엔화 약세를 지속 시 엔화는 그러면 결국은 엔화가 계속 약세로 더 우위로 갈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이거 버틸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수혜주하고 피해주를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네. 그러면 뭐 당연히 피해주하고 수혜주는 아까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피해주와 수혜주로 좀 봐야 될지 한번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수혜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엔화 약세 수혜주 자료화면 보시면은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 그리고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대한항공, 롯데제가, 한국가스공사, 뭐 BHI,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엔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좀 수혜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일본에서 수입이 많은 기업,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두산인프라코, 현대위아, 화청기공, 그리고 LNF, 노체시스템즈, 세로노토모티브, 넥스턴, 삼익THK, 한국정밀기계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업종 자체를 보시면은 기계 업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일본하고 밀접한 그런 그 사업을 했던 기업들, 그리고 또 철강 기업도 있고 이렇게 일본과의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사업을 같이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과거에는 조금 더 기술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엔화 부채가 많거나 일본에서 수입이 많은 기업들이 엔화 약세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한센 전문가께서 말씀을 다 하셨듯이 엔화 약세 피해 업종으로 관련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종목들 쭉 나열하기보다는 석유화학 관련된 왜 석유화학 관련된 그런 그 업종이 왜 그 엔화 약세 피해 업종이냐? 뭐 일본과의 경쟁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저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자동차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전망이라든지 전문가들 그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니까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이 가장 피해가 많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경쟁해서 피해되는 그런 저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적에 일본 자동차하고 한국 자동차하고 중국에서도 맨날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경쟁이 붙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해외 업체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뭐 유럽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 일본 업체 이렇게 있으면서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해외 수출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의 문제냐, 아까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박하선 전문가께서 이게 환율의 문제냐 아니면 제품의 그런 성능과 질의 문제냐, 그렇죠? 환율의 문제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일본 엔달러 환율보다는 크게 뭐 크게 변동을 보이면서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됐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그런 그 매출액 요번에 1분기 실적이 기아차하고 나와봤는데 그걸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 이런 것들 감안을 한다 그래도 매출액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꼭 환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돼서도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유가 문제라든지 그 석유화학 관련된 그런 원료라든지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분기, 2분기 정도는 괜찮지만은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3분기, 4분기 넘어갔을 때도 더 좋을 거냐. 안 좋았다가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거로 보이겠는데 지속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도 여전히 우려감이 작용하고 오늘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를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를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 1,000억 원대의 그런 적자 영업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조선주들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장중에 오늘 뭐 3%, 4% 이렇게 플러스 마감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마이너스 2% 거래 지금 마감이 됐거든요. 거래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국내 거래소 시장 그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임자가 있는 종목이 있고 임자가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현재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을 다 검색을 해보셔가지고요. 가장 2014년도에 고점에 있을 때 가격이 고점에 있을 때 외국인들 지분이 몇 %냐 그리고 저점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 있을 때 최근에 저점에 있을 때 외국인 지분이 감소가 됐냐 안 했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주가가 고점 뭐 예를 들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23, 4만 원에 있을 때 외국인들 지분하고 현재 그 저점을 형성했을 때 과거 9만 원, 10몇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외국인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런 걸 뭐라면은 임자가 있는 종목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실적이 안 좋아도 업황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한국의 대표성을 지닌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분을 줄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을 줄이지 않았다가 지금은 현재 플러스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다 세 종목을 다 보셔도요. 2014년도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의 외국인 지분하고 또 저점을 형성했던 데 외국인 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똑같은 경기 민감주고 똑같이 좀 실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똑같은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고 또 조선주들은 최근에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보유 지분 그리고 기관 보유 지분 이런 것들이 임자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지금 본인의 갖고 있는 종목을 대비를 하셔가지고 한 체크를 한번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환율 수혜주, 환율 피해주 이것이 원달러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에 맞춰서 반드시 이거는 뭐 항상 있는 것은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 진리를 마치 전체 진리처럼 지금 대기업들은 몰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영역에 있어서 부분과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영역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방금 우리 이제 최창준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롯데쇼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엔화 대출을 또 많이 끼고 있는 한국전력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때는 이자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공사 수주를 따냈는데 이걸 하려면 앞으로 5년간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건설하는데 돈이 1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너희들이 우리가 3% 이자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금을 뭐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제 입찰을 다 하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다 보면 일본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데서 다 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당시 엔화 대출로 예를 들어서 100엔당 우리나라가 1,200원의 환율로 엔화 대출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900원만 주면 100엔을 갚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엔을 대출을 받았다. 그런다, 저기 1조 엔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에는 12조를 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9조 원만 주면 1대 9니까 100엔당 900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9조 원만 갚으면 1조 엔을 다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조 원이 절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엔화 대출을 많이 받은 회사들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죠. 왜냐하면 돈만 좀만 갚으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익을 보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피해주들도 있습니다. 수출을 경쟁을 해야 되는 정유주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런데 이것이 진짜 피해냐? 과연 환율 때문에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 환율 수출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 맞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 100엔당 한국 돈으로 2004년 1월경에 100엔당 1,1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 그래가면서 이것이 환율이 계속 빠져요, 엔화가. 그래서 오늘 가격인 900원까지 깹니다. 그리고 나서 900원도 깨고 850원 깨고 800원 깨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740원까지 2007년도 7월 740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1,100원에서 740원까지 내려가니까 무려 350엔이 빠지는 거죠. 4년간.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주가에서 가장 많이 주식이 폭등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004년도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전후에서 2007년도까지 2000포인트.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뛰어넘고 2000포인트 간 때가 이때예요.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도 100% 수익 났고 삼성전자 50% 수익 나고 다른 정유주, 화학주, 건설주들 다 200%, 150%씩 전부 다 주가가 폭등한 때가 2004년도에서 2007년도죠. 종합주가에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 사이. 그러면 수출 주도주 경쟁, 그때는 미국에서 경쟁 안 했느냐, 자동차하고. 경쟁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정유주, 철강주 경쟁 안 했느냐, 경쟁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엔화가 훨씬 낮은 750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1100원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환율과 한국 증시의 주가, 엔화의 관계는 단순하게 엔화가 약세면 자동차 수출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품질 경쟁에 치고 나가는 경쟁력이 있었고 지금은 그 다음부터 품질이 제자리 정체된 상태에서 일본 애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나 롯데쇼핑이나 그렇게처럼 엔화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엔화가 약세일 때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엔화가 올라가면 피해주고 이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리죠. 그러나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이런 경우는 자신들이 능력이 좋아서 일본 업체보다 품질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달러 돈이 쌓이다 보니까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즉 여기서는 평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엔화가 계속 상대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돈이 쌓인 거니까. 그래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엔화를 누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니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죠. 우리나라 품질은 정체되어 있는데 수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일본이 이 틈을 노려서 엔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한 거죠. 통화전쟁을. 아베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 관련 수출 주도주들이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내성이 약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가격 경쟁력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 낮춰지는 거죠. 즉 뭐냐면 혁신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치 프리미엄을 가치를 갱산할 수 있는 제품의 혁신을 기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를 한국의 대기업들이 환율을 통해서 자기들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 단맛에 빠져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당분간 엔화 약세는 계속된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 자신들의 품질 혁신 실패, 자신들의 경영의 전략적 실패를 환율한테 이거를 환율한테 정부의 정책 실패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그런 비겁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 환율이 엔화가 1,100원에서 750원까지 떨어질 때는 주가가 계속 폭등했어요. 한국의 수출 주도주들이.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 약세 때문에 수출 안 된다는 논리는.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저는 국내 관련 수출 주도주들이 당분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엔화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영 및 제품의 문제다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핵심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은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디스플레이나 정유라든가 이런 경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제품도 문제가 있고 일본 제품 대비 그리고 수출 주도주에서 엔화의 문제도 있으니까 엔화의 그런 어떤 약세 문제를 일본 애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은 좀 피하고 대신에 엔화 수혜를 입는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포트상으로 기울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최근에 그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저점에서 조금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 올라왔을 적에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실적 호전주들 이런 쪽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2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